제7장 홀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 강의실 뒤편 노란색 집게에 물린 출석부 한 장이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지던지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나는 도둑질이라도 하듯 살금살금 다가가 그 종이를 넘겨보았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줄 한 줄 내려가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김영수. 기억 속에 그 이름 석자가 거기 있었다. 그제야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내 눈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 기억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이름 옆 출석칸에 찍힌 도장이 유독 번져 있었다. 아마 그도 이 출석부를 보며 제 이름을 확인했겠지. 혹시나 했던 그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서 번진 도장 자국이 왠지 모르게 애틋하게 다가왔다. 가방을 챙기는데 등 뒤에서 순영아, 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지로 꾸며낸 기색 없이 덤덤한 말투였다. 나는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 나섰다. 그가 데려간 곳은 포구 끝자락에 있는 작은 횟집이었다.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투박한 식당이 내 마음에는 꼭 맞았다. 우리는 매운탕 한 냄비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국자 떠주며 그가 먼저 입을 뗐다. 자기도 출석부를 봤다고, 이름 보고 정말 너인 줄 알았다고,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 사정을 털어놓기 전에 그의 지난 세월이 먼저 궁금했다. 그는 묻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봉직하고 퇴직한 뒤 지금은 거제에서 물려받은 작은 땅을 일구며 산다고 했다. 집사람 보낸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고 자식 둘은 다 키워서 제 앞가림들하고 살며 다들 멀리 살아 명절에나 얼굴 본다는 이야기였다. 홀로 된 지 15년. 그 긴 세월을 그는 이 거제 바다를 보며 견뎌온 모양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고 오히려 묵직하고 단단한 고목 같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취미로 컴퓨터도 배우고 이제는 글도 써보겠다며 문화센터를 기웃거리는 그의 모습은 내가 서울에서 봐왔던 뒷방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발을 땅에 꽉 붙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너는 서울에서 아들이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혼자 내려온 이유가 있냐는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 며느리가 밥을 굶기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불효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무런 분명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더라고. 남편 가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며느리는 너무 완벽하고 아들은 그저 나를 챙겨줘야 할 짐처럼 여기는 상황. 대놓고 구박을 하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그 배려가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고. 내가 없어도 그 집은 너무 잘 돌아가서 도망치듯 여기까지 온 거라고 고백했다. 말을 뱉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를 이 막막한 서러움을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도 처음엔 그랬다며 자식들 눈치 보며 이 집 저 집 전전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혼자 살아보니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나는 평생 불편한 손님밖에 안 되더라는 그의 말이 가슴을 쳤다. 그는 퇴직금과 물려받은 땅을 정리해 자신만의 생활권을 만들고 아침에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고
저녁에는 혼자 고요히 차를 마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김영수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죽고 나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길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들 내외의 삶에 곁다리로 끼어들어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혼자가 된 영수는 이미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한 선배였고 그의 평온한 미소는 외로움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았다. 거제도가 고향 같아서 왔다는 내 말에 그는 여기서 글도 쓰고 바다도 보면서 내 인생의 뿌리를 다시 내려보라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식당을 나오니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나는 저 노을을 보며 하루가 저무는 것을 슬퍼했을 텐데 오늘 거제에서의 노을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횃불처럼 보였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영수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나로서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하려 한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질 제 공책이 이제는 제 삶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만 같았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오는 것 같아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제 막 홀로 서기 시작한 꿈꾸는 할머니라고. 제8장 잃어버린 나를 깨우는 바다. 거제도의 아침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아침이 숙제처럼 무겁고 차가웠다면 이곳의 아침은 선물 상자를 열기 전처럼 설레고 화사해졌다. 창문을 열면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나보고 어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영수는 매일 아침 낡은 오토바이 소리를 내며 내 숙소 앞으로 찾아와 헬멧을 툭 건네며 가자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제 바다의 파도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처음엔 이 나이에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는 게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한번 그의 허리춤을 꼭 잡고 해안도로를 달려보니 알 수 있었다. 내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바람 속에 섞인 갯내음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영수는 나를 데리고 거제도 구석구석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흔적들을 찾아다녔다. 그가 가리킨 우리같이 조개 줍던 백사장은 예전보다 작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발목을 간지럽히는 차가운 파도에 서울 아파트의 매끈한 대리석 바닥만 밟던 내 발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게 진짜 땅이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감각이지 싶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아이처럼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내 모습에 영수는 허허 웃으며 나에게 이제야 13살 때 그 얼굴이 나온다고 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아내로, 엄마로, 또 시어머니로 살면서 나는 내 웃음소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조차 잊고 살았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짓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 그걸 찾아준 건 수십 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이 너른 바다였다. 영수는 나를 시장통으로도 데려갔다. 새벽 시장의 그 활기 넘치는 소음들이 전에는 시끄럽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살아있는 생명의 노래처럼 들렸다. 억척스럽게 생선을 다듬는 할머니들의 거친 손마디와 활기찬 목소리들을 보며 서울집 부엌에서 믹서기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숨죽이던 제 모습이 떠올라 쓴웃음이 났다.
여기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나는 왜 그 좁은 아파트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을까? 영수가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내민 멍게 한 점을 입에 넣자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강렬한 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소리내어 웃으며 살아야 하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걸 그 멍게 한 점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해 저무는 언덕에 앉아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영수는 자신이 공무원 퇴직 후 어떻게 홀로 서는 연습을 했는지 혼자 밥 먹는 게 처량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었는지 담담히 들려주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행복해야 걔들도 마음이 놓이는 거라고, 나를 짐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멋진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라던 단단한 나무 같은 그의 말들이 내 가슴에 하나둘 박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는 잘 있다. 걱정 마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구걸하듯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흰말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공책을 폈다. 이번에는 아들 밥 먹었니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본 바다에 대해 썼다. 오늘 나는 오토바이를 탔고 치마 끝이 펄럭이는 게 부끄러웠지만 바람은 너무나 시원했다고. 영수가 불러주는 내 이름 순영아라는 소리가 바다 물결을 타고 내 귓가에 머물렀다고. 나는 오늘 시어머니가 아니라 70세의 청춘 순영이로 살았으며 내 인생에도 아직 이렇게 반짝이는 파도가 남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적었다. 글씨는 여전히 빗둘배뚤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거제도의 짠 내음과 영수의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주 늦은 봄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더 진하고 향기로운 봄이었다.